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평론가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범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게 네네. 뭐 잘 안 들리신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잘 네. 들리시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네. 귀가 네. 듣는데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 자신을 위한 거여서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안 대표님이 이거 앞에 있는 마이크 좀 치우고 편하게 좀 이렇게 우리도 다른 마이크 달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바꿔봤는데 근데 뭐 지금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들으신 분 따라서 뭐 네. 기분이 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신 분에 따라서 따라서죠. 따라서. 네. 예. 어제 매블쇼 관련돼서 이렇게 잠깐 화면 이제 하나 봤어요. 화면에 네. 거의 네. 눈에 들어온 게 마이크였어.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설치된 거. 우리 거랑 같은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써야 쉬워. 돼. 네, 다시 써야 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네. 마이크인데 네, 안 대표님이 그게 불편하다고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걸리자 이렇게 뭔가 좀 집중하게 뭐가 자꾸 마이크에 눈이 가니까. 근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이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PD님이 마이크를 쳤어요. 이걸로 이제 했어요. 예, 앞에 확 트이는 거는 있어요. 너무 좋지. 네. 사실 저도 좋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좀 이쪽에 음향 쪽에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 네네. 소리가 좀 떨어진다.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게 마이크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쉬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목소리를 일단 높이면서 다음 촬영 때는 이거를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분 저희가 뭐 네. 어떤 날은 또 그걸 쓰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분 말씀을 존중해서 예. 저를 또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임시방편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억지로 높이지 마시고요. 네. 예. 할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네. 마이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께 또 새로운 소식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함정 수출, 네.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 건조하든 이쪽에서 블록 단위로 건조하든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최근에 얘기 언급이 뭐 열척 견적을 한번 달라.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RFI라고 해서 이제 뭐 그렇죠. 일종 조사 단계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죄송하게도 이쪽 분야에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방송을 만들면서 또 이제 희망 고문을 좀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은 네.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캐나다 잠수함이 사실 좀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같은 북미 대륙에서 미국의 수출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그러니까 완전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크게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 또 나중에 그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이제 이게 기점이 캐나다 잠수함 이제 그 결과 넘어서 기준에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국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군함이 90척으로 증강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언론사들이 뭐 상당히 바삐들 사실이니까 네. 엄밀하게 뭐 외국의 전문적인 매체들처럼 이게 이제 클래스, 무슨 급이 얼마, 무슨 급이 얼마 이거를 분류를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 퉁 쳐가지고 네네. 그건 단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 해군도 아직은 연한 우리나라의 뭐 FFG급이라든지 네. 뭐 KD-1 스타일의 그런 정도 4천 5천 톤의 미사일 좀 제한되게 탑재하는 함정이 사실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해군의 강력한 그 함정이라 하는 알레이버급 시리즈에 준하는 함정은 이제서 건설을 좀 해가고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숫자적으로는 저기 이제 연안부터 대만을 포위할 수 있는 전력이지 마치 2차 대전 때처럼 태평양에 나가서 뭐 미 해군을 아주 깨부신다든지 아직 그 전 단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언론사가 딱 한 가지를 얘기할 때 뭐 90척이라는데 거기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그럼요. 아무튼 지금 중국 해군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증강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니까 미 해군의 그 스스로 자처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초를 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스스로 자초를 한 미국. 이러면서 한국에게 급하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RFI까지. 예,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슈퍼소닉 홈쇼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얘기하시죠. 뭔지. 오빠 진짜 좋아졌다. 진짜 깨끗해졌지? 응. 아빠가 거의 뭐 수년 동안 맨날 발톱 좀 연고 맨날 발랐었잖아. 근데 그게 안 나. 근데 이번에 이 레이저 관리기 있잖아. 하이엔 딥트릭스. 딱 누르면 이 레이저. 이게 피부과에 있는 그 레이저 파장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나온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보통 연고를 바르면 연고만 이렇게 발톱에 발라주잖아. 근데 이러면은 발에 침투가 안 돼. 겉만 좀 효과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낫진 않아. 근데 이렇게 걔를 발라주고 이 레이저 관리기 디트릭스 이거를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쪼여주는 거야. 딱 7분. 이러니까 아빠가 요새는 이제 피부과를 안 가잖아. 맞아. 이 피부과 한 번만 가도 발톱 무좀 이거 치료하는데 한 10만 원 이상 들잖아. 근데 이걸 20회씩 이렇게 끊어야 이게 다 날 수 있다.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10만 원씩만 떠줘도 거의 20회면은 2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이 피부과에 있는 레이저기랑 똑같은 이런 효과를 가진 레이저기, 초소형, 휴대용 이 레이저 관리기 이걸로 이렇게 쬐어주면은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여행 갈 때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 돼. 너무 편하겠다. 거기에다 이 겔 가지고 같이 얘네들이 듀엣이야 듀엣. 얘 발라주고 그 다음 이 초소형 레이저 관리기 딥트릭스로 쬐어주면은 이거 뭐 한 달에서 2달만 해도 효과를 많이 보거든. 일단 간지러움이 없어지고 아빠 발톱 되게 못생겼었지. 흉했었잖아. 막 지금 떼지고 찢어지고 막. 지금 근데 지금 봐봐. 엄청 좋아졌어.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어? 이게 다 이거 덕분이야. 근데 이게 정말 편리한 게 하루에 딱 7분만 하면 돼. 집에 와서 퇴근한 후에 씻고 이렇게 한번 겔 바르고 레이저로 쪼여주고 아니면은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 밑에 그냥 이거 잠깐 쬐어줄 수 있잖아. 7분만.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 딥트릭스랑 겔 바르고 레이저까지 쪼여주면서 1년, 2년 계속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면 무좀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지. 박멸이네. 강렬이야. 근데 나는 아빠 발톱 무좀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응. 아빠도 좋아. 여러분도 이 하이엔 딥트릭스랑 이 겔 이용해서 발톱 무좀 완전히 날려버리십시오. 자, 지금 중국 해군이 구축함과 호위함 도합해서 90척이 넘는 네. 이 정도로 해군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미리반에서는 이제 이 해군 함정에 분류, 이 클래스라고 해서 분류를 이제 예전 같으면 철저히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좀 무너졌어요. 이게 그 함정 수출 시장에서 엄밀하게서 순양함이 있고 구축함이 있고 호위함이 있고 초계함이 있는데 예. 이게 최근에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네. 그 경계가 없어졌죠. 최근에 없어진 거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의 아직까지 2026년 지금 현재 7월까지 현재 그 주된 특징은 네. 호위함, 프리기트 중심으로 지금 전력이 구성이 돼 있고 각 방면 그 함대마다 그러면 이제 그 호위함은 아무래도 그 미사일 그 VLS 발사기 능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헬기 운영 능력이 조금 뭐 톤수가 뭐 4,000에서 5,000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한 전력이 아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미사일 발사기가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려면은 적 항공기라든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뭐 탄도탄을 격추한다든지 그러면 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천궁2처럼 수직 발사를 해야 돼요. 일단 VLS.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맞아요. 그런데 중국 해군은 아직도 지금 그 후방 전력으로서 물론 이제 하위급 전력인데 네. 수평 발사기 과거에 프랑스제 크로타를 기반으로 한 그 중국제 국산화한 이제 그런 수평 발사기 HQ7 같은 그런 함정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 갈아 엎으려면은 대체를 하려면은 소위 뭐 054나 052 시리즈들, 055 그렇죠. 시리즈들 예.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향후에 2030년까지는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중국 해군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 해군성이라든지 미 국방부에서 볼 때 전쟁부에서 네.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우리가 그 자기들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해 갔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트럼프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이제 더 중요시하니까 아주 마음속으로 네네. 과거에 오바마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에요. 아주 상징성으로 말씀드려요. 오바마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오바마라고 하는지 큰 소리 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중국 해군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지금 대서양 함대도 지금 유럽, 나토에다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서양 함대의 어떤 전력을 예비 전력으로 삼으려는 게 제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지금 모양새도 보이고 네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치려고 하는데 향후에 한 5년 정도면은 확실히 그 중국 해군이 질적으로도
미국에 상당히 좀 접근하는, 지금은 70%라고 하는데 향후에 한 뭐 8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2035년도에 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대등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미사일 그 VLS 발사기 기준에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네. 또 수평 발사기는 함정들은 이제 다 해경 함정으로 개조해 쓸 것이고, 해경용으로. 예, 무장 뭐 미사일만 제거하면 네. 해경용 충분히 쓰니까.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중국 해군이 앞선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니, 일반 그럼요. 언론에서 얘기할 때 90여 척은 그런 절반 50척 이상은 그래서 연안 호위함, 뭐 4,000톤, 5,000톤대 우리나라 호위함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판 이지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앞에 전망을 해보니까 트럼프와 중심으로 미 해군 사업,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을 그래서 쓰긴 써야죠. 근데 계속 이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좀 와봐, RF에 정보 좀 줘봐, 합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국내 언론들이 이 원래 시간들이 없으니까 많은 일들 하시는 거 아닌데 네. 누굴 맡겨서 분석을 하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데 뭐 90여 척 위험하다, 우리한테 뭐 이 주문을 할 것 같다. 캐나다 우리 한번 당했잖아. 아우, 된통당했죠. 캐나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이 미 해군이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근데 이 중국 해군의 능력을 보면 이 대규모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렇게 자리가 잡혔죠. 일단 군함을 같이 건조할 수 있는 그 건조 회사가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중국 땅이 크잖아요. 그 칭다오부터 해서 이렇게 그 지형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한 10군데 조선소가 있어요. 10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따져보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같은 그런 이런 조선 회사가 10개 정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어우. 그 항공모함 포함해서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대규모 그 건조 회사. 그러니까 그걸 그 기준으로 정도 말씀드린 거고 그 이하에 또 뭐 2,000톤 이하의 함정들, 그 작은 조선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네. 더 많다는 거죠. 네, 중간중간 딱 박혀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회사로 따져보면 한 네. 10개 정도 대표. 이렇게 있고 네. 야,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조선소, 대규모 조선소 덕분에 이렇게 막 풀빵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듯이 네. 아주 그냥. 근데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미 해군의 70%.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적인 거는 이제 올라갔는데 질적인 게 아직은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양보단 질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대규모로 찍었다. 물론 이게 대만을 완전 이렇게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용도로는 아주 뭐 되죠. 충분하죠. 왔다죠, 왔다. 네, 완전 봉쇄한 데는 네. 수적으로서 다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적용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완전히 뭐 스타크래프트 저그 때 같은 뭐 저글링들 뭐 이런 거 덤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언론사들의 문제점이 이게 한미일 동맹, 북중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한미일 그런 어떻게 연결된 그런 전력이 연결될 것 때문에 쟤들이 또 북중러가 된 거거든. 상대적으로. 그렇죠. 똑같이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해상자에 대해 전력,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필리핀 해군을 좀 더 키운다든지 인도네시아 해군한테 뭐 구형 함정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벨트를 메꾸려 하는 거. 그다음에 미 해군은 본거지 태평양 함대는 3함대, 샌디에고 쪽에 있는 3함대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코스카에 나와 있는 7함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아직은 이제 균형을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 해상자에 대해 전력 포함하고 네.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함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겨우 간당간당하지만 유지는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무너질 것이다 해서 지금 그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가 RFI를 이제 뭐 얼마야 이게 그냥 RFI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쪽에 일을 많이 했지만 RFI면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거 영어 풀면은 무슨 정보 제한 뭐 정보를 내라 하는 건데 그냥 얼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가격 한쪽당 얼마야? 보통 얼마야? 그래야 이게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기사를 보는 거지. 그냥 한척당 얼마인데? 붕어빵 한 개 얼마인데? 보통 얼마인데? 네, 10개 사면 얼마 줄 건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양국 정상 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네네. 대화라는 게 이런 어떤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 돼. 시간도 때워야 되고 그냥 멀쩡히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 아, 그럼요. 그래서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관심 있는 척하면서 내가 지금 걱정인데 거기서 찍으면 얼마인데 우리도 그렇게 대화를 해서 시간을 때우잖아. 아니 근데 지금 중국이 이 구축함과 호위함 도합 지금 한 90척 이상을 운용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을 따져보니까 제가 호위함과 구축함 다 해보니까 이 30척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툭 하면은 지금 뭐 KDDX가 나오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배를 뭐
전력증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훗날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 지금 30척이 안 되고. KF21처럼 예. KDX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희재함이라도 선도함이라도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알레이버크급 중심이죠. 알레버크. 네, 그 주력 그 수상 전투함이 예.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지금 뭐 이렇게 망가졌다, 전력이 옛날 같지 않다 해서 저도 이제 참찬히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뉴스를 그때마다 시기별로 봐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네네. 미 해군의 수상 전투함, 소위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으로 해서 네네. 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 지금 이제 알레이버크 시리즈 가지고 배치 1, 배치 2, 배치 3 가지고 겨우 버티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게 언제부터 미 해군이 망가졌나 따져 보니까 언제예요? 베트남전 이제 그 빠져나올 때 1974년 75년 때 미 해군이 그때부터 슬슬 망가지기 시작한 게 문제가 이 베트남전 할 때까지 그 통킹만이라든지 그쪽에 지금의 베트남 네. 그 연안에 가서 작전하고 대한민국 연안에서 작전해서 나왔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이제 우리 K방송 얘기하지만 75년 이전인데 네. 소위 기어링급 우리 대한민국도 사용했다가 말 많았잖아요. 네. 노후함정 구축함이라고. 그래서 주력이 75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력이었어요. 2차 대전 때 건조했다는. 근데 그게 이제 대잠 전투 중심으로 이제 하고 또 개조도 했기 때문에 헬기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고. 근데 운영 수명이 딱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대체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뭔가 돈은 또 베트남전에서 소모한 것도 있고 그때 경제도 안 좋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네. 세계 경제 뭐 석유 파동 때문에 1차 파동 때문에 그래서 급히 건조했던 게 미 해군에서 두 가지 함정을 이제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이제 설계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좀 더 큰 뭐 6,000톤 이상의 스프런스급 구축함. 스프런스는 사람 제독 이름이에요. 보통 미국 해군은 그렇게 해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때 어떤 전공을 세운 사람들 장군들 이름을 이제 제독을 이름을 넣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스프런스급 구축함이 일단 발제가 되고 두 번째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예. 그건 사실 이것도 대잠함 임무 중심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접하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무장이 약해 얘네들이 시원찮아. 무장이 시원찮아서 이거 제대로 전투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70년대 중반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70년대 중반에. 예. 그래서 그거를 카터 행정부 때 상당히 중요시한 사업으로 건조를 하겠다고 이제 내놓았죠. 근데 다들 얘기 많았던 게 근데 이렇게 무장이 약해? 소위 뭐 거주성은 좋은데 넓으니까 무장을 덜 탑재하고 근데 제대로 뭐 함정 미사일도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뭐 올리버 해저드 페리는 다들 아시지만 그 클래스는 네. 함교 뭐 위에다가 76mm 함포를 이렇게 이고 다녀요. 그러고 예. 그게 설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좀 바보스러운 설계인데 그래서 그게 아직도 뭐 돌아는 다니는데 대만 해군의 주력함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80년대를 맞이합니다. 레이건 시대를. 근데 말이 많았죠. 무장도 약해. 함만 커. 그리고 이게 방어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저쪽에 지금 페르시아만 쪽에서 그때 그 당시 이란이 막 또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뭐 시끄럽게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뭐 액조세 미사를 맞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뭔가 피격되기 쉬운 함정으로서 이제 그걸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물론 이제 페일런스 자동 대공포를 이제 꺼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80년대를 맞이하고 근데 다행히도 그 시점에 80년대 중반부터 이거 안 되겠다. 이지스함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이지스함. 그게 몇 년도죠? 그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전에 타이콘데로가급의 순양함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82년부터 전력화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설계부터 도입을 잘했죠. 획기적으로 이지스함을 본격적으로 연 게 타이콘데로가 순양함인데 예. 그 레이건 행정부 때 본격 이제 건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스프런스급하고 올리버 해저드 페리를 상당히 보완을 이제 이 전투 환경에서 해줄 수 있는 고성능함이었고 그게 이제 80년대 전 기간 동안에 아주 미 해군의 대표적인 함정이었고 전투함이고 네. 그래서 90년대 넘어가서는 이건 좀 톤수가 큰 순양함인데 클래스가 그리고 좀 가분수야 얘도 그 구조는 뭐 기우등도 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전투력은 좋았고 순항 미사일도 발사하는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등장한 게 알레이버크급이 91년도부터 91년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뉴스를 접하면서 야 이건 획기적이다 스마트하게 아주 뭐 그 시점에 맞게 설계를 잘했고 이게 진짜 본격적인 이지스 구축함이다. 그래서 90년대 다들 그걸 호평을 하고 다 놀랬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당시 중국 해군이 쫄았지. 저건 진짜 무서운 함정이다 하고. 그래서 그 알레이버크 클래스 구축함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제 배치 3까지 오는 건데, 그래서 그건 다 진입을 잘했죠. 근데 네. 전체 미 해군의 전투함을 이제 구성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을 대체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90년대 사업 발제가 됐죠. 대체하는 사업을 하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폭망을 또 시작합니다. 과거에 스플러스급이나 올리버헤드 페리급도 시원찮은 함정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연안 전투함. 연안 전투함. 근데 여기 이것은 또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미 해군, 그다음에 미 해군과 연결된 카르텔, 조선소, 미국의 조선소들이 카르텔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 전투함이 지금 영어로는 LCS라고 하지만은 두 개 회사가 있죠. 두 가지 버전, 프리덤급하고 인디펜던스급이 있는데 이게 전투함 가치가 얘도 무장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해. 주포가 57mm 주포예요. 57mm요? 뭐 사실상 대공포지 이거는. 빵빵빵 쏘는 포탄 던지 빵빵빵 포탄 던지면서 쏘는. 스웨덴치지만 버퍼스. 그래서 이게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등장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5년 6년 이럴 때 그때 이제 뭐 오바마 정부 이제 행정부로 들어간 그 일기 얘기로 들어가는데 다들 보면서 저게 뭐야? 저 배를 왜 도입을 해? 사실은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뭐 타이콘데로가급이 등장하고 알레이버급이 등장하니까 아이 그래 뭐 일부 함정이야 뭐 시원찮고 화력도 약하고 그러다가 뭐 결국 뭐 쓰다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오바마 정권 때 등장한 지금의 이제 LCS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무장도 좀 좋은 거, 그 3,000톤대인데 그렇게 해서 호위함 쪽을 좀 제대로 설계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2000년대 초반에 선진적으로 간다고 이제 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 해서 전 세계에 그런 함정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30여 척을 제대로 지금 도입을 지금 시간이 그게 20년 흘러왔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호위함이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급하게 막 황급하게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미 해군 이 함정의 문제를 따져보면은 미국은 이 기술력은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부품 공급망도 좀 지금 너무 병목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엄밀히 얘기해서는 코로나 사태 2020년 1월 11일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때부터 본격화 돼서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그 전까지도 뭔가 좀 이게 위험하다. 이거 제대로 다시 구축해야 된다 얘기는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나이 연령층이 높은 이런 엔지니어들이 뭐 갑자기 죽는다든지 그 다 붕괴가 되고 또 이 하청 회사들도 다 사람들이 인력이 붕괴가 되고 다 흩어지고 다 정지되고 그래서 그게 실제 이 언론 기사들을 미국발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이 군사 분야도 뭐 이런 조달 문제도 다 실제 다 정지되고 망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게 중국은 달리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제대로 또 가동이 다시 복구가 안 되고 해서 실제 중국의 위협을 그렇게 조선소에 붕괴된 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얘기 나온 거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조선소들이 대부분 좀 노후화됐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그러면 호위함 전력을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어디 다 정박시켜서 뭐 썩어가는 예비함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대체하려면 LCS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또 황급히 외국의 설계도를 사와서 미국 규격으로 맞춰서 건조를 하자 해서 등장한 게 컨스텔레이션급인데 컨스텔레이션급의 어떤 그 나라나 회사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것도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과거에 260년 전에 어떤 그 이민 그 주된 세력들이 유럽이잖아요, 사실은. 또 서유럽이고 이제 나중에는 이태리 쪽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오고 뭐 남미에서도 뭐 불법 이민도 그러니까 역사별로 사실은 주된 자리 잡은 거는 서유럽의 백인들이 이제 주류가 됐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카르텔 어떤 서로 그런 게 이제 자리 잡고 커왔고 자기들 이익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태리로 간 거예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미 해군성에서 이태리 스파게티 쪽이 맛있다고 하니까 피자가 맛있다니까 그쪽 뭐 얘기 카르텔 소개하면 이제 그걸 해서 지금 이름도 매번 저는 외우기 어려운데 뭐 핀칸티에르. 핀칸티에르. 그거 제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또 방산업체 항공기 업체 핀 메카니카가 있어서. 나 P로 시작해야 돼. P리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 회사를 연결돼서 설계도를 이제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유럽의 조선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특수한 사업부로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군함 건조사 사실 이게 이태리의 디자인 설계는 소위 이 LCS의 어떤 흐름을 좀 뭐 자기들은 좀 더 발전시켜서 받아들인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 갖다 필요한 거 갖다 붙이는 거 레고처럼. 그래서 그 계통의 함정을 주된 어떤 설계 디자인을 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쪽 회사들과 설계도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게 또 흐름 DNA가 또 프랑스의 호위함하고 호라이즌급 호위함하고 또 그런 이제 맥이 있어요.
무장도 아예 유럽제, 아주 프랑스제. 네네. 아스타 301이지. 그래서 그 흐름이 자리 잡고 개량된 거는 이제 미국에다가 어떤 설계도를 팔아서 같이 만듭시다 했는데 지금 이번함에서 중지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경험을 또 했어요. 아, 해외에서 뭔가 설계도 사오고 이게 같이 만들면은 그것도 유럽이라고 아주 뭐 유수한 조선소하고 했는데 이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LCS 이후. 그러니까 이제 더 다급해지니까 이거 다른 데 눈 돌려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1번까지는 저는 뭐 이해를 해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이 군함 어떤 건조하는 데 기술이 있어서 또 한국을 빼놨어요. 한국이 또 다른 조선 일반 분야에서 또 급성장했다고. 엄청 성장했죠. 근데 지금 이태리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카르텔이 있고 뭐 그거 다 네. 작용을 하지만은 해외 설계도라든지 뭐 해외 한다는 게 조심스러워진 거야 지금 상당히. 그러면 아주 더 이렇게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거고 이것저것 다 따질 거예요. 소위 이거 DNA 구조까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 뭐 무장,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하고 이제 일본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말을 잘 들어. 패전국이는 일본. 네, 그러면서 지금의 차기 지금 이지스함이 두 척 뭐 일단 급하게 대형 이지스함을 내년부터 이제 하나가 이제 건조돼서 껍데기가 나오는데 여기 방향성이 일단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션, RTX사의 그 스파이 뭐 옛날 구형 뭐 1D, 3G가 있지만 미 해군에서 앞으로 이제 채택해서 많이 보급을 하려는 게 스파이 6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해상자위대 방위성이 잘 따라서 스파이 6 중심으로 이제 뭔가 계속 건조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거 보고 있고, 아, 얘가 내 패턴대로 가는구나. 이거 뭔가 같이 한번 해볼만 하네. 근데 대한민국은, 아, 나는 KF-21 했기 때문에 KDX를 할 거야. 이런 거. KDX는 완전 다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흐름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KDDX 뭐 우리가 껍데기 잘 만든다고 해서 뭐 우리 스스로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 뭐 어떤 모 교수님께서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은 아, 대단한 배다. 앞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 만들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한국에서 전투함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뭐 블록을 만들어서 가져오든 레고를 가져오든 일본이 우리 레이더를 채택했고 미사일도 국산화가 아닌 미국의 스탠다드 시리즈로 계속 심는다고 하고 사서 네네. 얘가 더 땡기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실제 내심 마음속에는 일본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일본의 언론 상대로 기존 기성 언론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해군 분야 홍보는 제가 이제 뭐 겪고 사니까 없습니다. 빵이면 이쪽은 뭐 거의 10입니다. 그래요. 네. 자기들 걸 뭐 아주 애지중지하고 무장 레이더까지 그 방향으로 이 플랫폼 자체는 이제 일본 조선사에서 잘 하니까 거기다 신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오션 지금 미국에서 뭔가 좀 활발하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데 뭐 핀란지 필리지온스요? 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인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HD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HD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답이 하나오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언론 매체에서 하나오션 미국에서 충분한 역량 발휘할 것이다. 미국에서 원하는 어떤 조선의 어떤 구하는 것들을 하나오션에서 맡아서 모든 걸 처리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지금 베타적으로 그동안에 1년 넘게 말씀드린 게 국내 기성 언론에 있어서 온라인과 함께 유튜브 같이 하는 경제 신문사들하고 네. 그다음에 땡땡땡 신문 중에서 무슨 비즈라고 하는 데도 있고 산업부 기자들인데 국가문축 기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과 연관돼 있어서 그거를 좀 부응을 시켜줘야 되는 무슨 뭐 여기서 부정이 저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거기하고 이제 어떤 친하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방적인 그 얘기들을 듣고 잘 이렇게 부응을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어때서 내뱉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 사업에 기대를 했지만은 일종의 속은 것도 있잖아 사실 사람들이. 그럼요. 언론사 기성 언론사에서 막 뛰어가지고 막 하루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급하게 기사 쓰고 점심 먹으러 갔다 또 기사 쓰고 해서 나와서 결국 뭐 실패했어요. 캐나다 잠수함 잘 될 줄 알고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냉정하게 좀 기사를 써있으면은 이게 좀 더 투자하신 분들이 더 좀 엄밀하게 했을 텐데 거기에 좀 끌려간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일본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떤 미국에서 생각하는 걸 이제 어떤 비교점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저 유럽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에 이태리는 됐고 뭐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차피 이태리 애들하고 뭐 공동사업 호라이즌 뭐 같은 호위함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건 됐고 그럼 나머지 나라가 영국하고
독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패전국이죠. 또 영국은 이제 하여튼 승전국이죠. 근데 영국의 호위함하고 지금 뭐 32랑 뭐 구축함이 된지 뭐 27년이 된지 잘 하고는 있어요. 그것도 뭐 속도는 느리지만은. 근데 이거는 영해연방 국가들이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영해연방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벨트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장도 다르고 레이더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일단 후보에도 올려놨다 하더라도 일단 한쪽을 살짝 밀어놓고 그럼 결국 독일이 또 눈에 들어와요. 독일은 최근에 언론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건 126형 호위함 사업을 때려쳤다고 해서 그걸 대서특필하지만은 실제 독일 해군 입장에서는 그거 다음으로 지금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게 127형 방공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7형 방공함이 미국 기반의 레이더라든지 미사일을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럼 공통점이 네네. 패전국이고 자기하고 뭘 하면은 공통성, 호환성, 무장, 뭐 레이더 따져보니까 독일과 일본을 데려다가 뭔가 3개국이 전투기처럼 뭐 GCAP처럼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KDDX는 내가 능력이 대단해 기다려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사업이 저를 넘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한테는 잘 납품을 하겠지만은 네네. 그게 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더 나가서 뭐 중동 시장, 남미 시장까지 KDDX를 모체로 해서 수출 버전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2032년 이후에 선도함이 나온 이후에는 그 수출 사업에서 잘 될 거라 보고 있지만은 네. 그 전에 미 해군에서 지금 생각하거나 트럼프 얘기하는 거에는 과연 발을 맞출 수가 있을까?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이 항상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국산 시스템으로 이제 갈 것이고 미사일도 지금 함대공 2 미사일이 지금 LIGDN에서 공개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걸 심겠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비용 대 효과면서 상당히 우수한 이제 미사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미 해군에서는 공통 호환성에서는 좀 뭔가 꺼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필리조소든 우리한테 뭐 견적서 얼마든지 내가 만나서 말을 할 게 없으니까 그거 얼마야? 우리 대학 보통 그렇게 하잖아. 뭐 파티 장소나 이런 데서. 네네. 그 정도에 난 머물 것이다. 일단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에 원하고 있는 건 미 해군 함정의 이 MRO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네. 유지보수. 정말 죄송하게도 한편은 전 이제 이쪽 일을 하니까 그 일반 언론, 기성 언론사의 그 온라인 기사 보면서 항상 짜증이 나는 게 확실하게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함이라고 딱 설정해서 기사를 쓰시면은 나 만족하고 이해 충분히 해서 잘 돼요. 지원함이에요, 지원함. 네, 거기다가 그게 뭔가 찝찝하니까 전투함 아래 피로드 찍고 지원함이래요. 여전해. 네, 절대 전투함 아니고 지원함만 지금 네. MRO를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 해군이 어떻게 폭망의 역사가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역사가 있었고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동맹국이 필요한데 이게 무장의 공통 소환성. 뭐 우리가 개발하는 게 못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말 잘 듣고 하는 놈들하고 하고 싶지. 일본같이. 동맹이라고 하는데 네. 전투에서 뭐 중국 상대로 아니면 유사시 러시아 상대로 할 수 있는 최전방 국가. 우리는 이제 한반도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KDDX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해군 관련 분야에 다 아세요. 저만 뭐 이거 떠드는 거 아니고. 근데 굳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그 폭망사를 얘기를 안 하죠. 미국이 왜 언제부터 이게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첨단 이 군함 설계 능력과 핵심 전투 체계 이 점에서는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아직은 갖고 있죠. 예, 하지만 이 대량 생산이나 어떤 이 신속한 건조 능력 이거는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이게 또 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데려다가 이제 뭐 그 하여튼 그쪽에서 네. 현지에서 한다면은 참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일본을 가장 그 상위 단계 클래스로 뭘 써먹고 하라고 시키고 네. 우리 그 하위 단계로 시키면 또 어떻게 할까? 예. 좀 노동 좀 심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일부 선체나 이 구조물 제작은 한국이 해.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밀 어떤 전자장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씹는 거. 일본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걱정이죠.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국 진출을 지금 해 있는데 하나오션이 그렇게 나눠져서 이익이 뭐 생길 수 있고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또 미국이 상당히 보수적인 거는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업도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할까? 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노동력이 클 것들은 한국을 시키고. 예. 그래서 전례 없이 제가 목소리 높이면서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 거의 1년 동안 캐나다 잠수함 그 수출 사업하고 미국에 진출하는 뭐 지금 현재 MRO 중심을 하고 있지만 지원함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뭐 6대 4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 알려주시더라고. 안 대표께서는 저기 독일이 6이고 우리가 4라고 했는데 뭐 맞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그게 뭐 좋다가 아니라 안 대표는 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걸 예. 보수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는 맞구나. 흐름 자체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오션 중심의 미국 진출을 저도 정말 응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나 미 해군이란다. 미 해군성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역사를 그렇게 카르텔 가지고 왔는지, 카르텔이 꼭 무슨 뭐 마약 조직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니까 그게 쉽사리 쉽게 우리가 한 입에 거기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뭐 인류가 해왔던 것처럼 고생하는 시기가 우리도 분명히 거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혹사를 당할 그런 고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로 보인다. 근데 항상 이런 기술적인 측면, 특히 함정이나 이런 군사 그 무기를 먼저 시작한 거는 일본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또 그거를 면밀히 또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K방사는 75년부터고, 그래서 그걸 또 따지긴 해요. 또 미국의 사람들이. 그래서 측면에서는 일단 미국은 이제 일본을 이런 스파이6 왜냐면 수출도 하고 그거 해봤어? 그럼 여기도 해봐 이러면서 뭐 같이 오히려 일을 시키기 쉽고 근데 대한민국 하나오션 통해서 스파이6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해봤어? 이러면은 아닌데요. 전에 스파이 1D 해봤는데요. 현대가 주로 했는데요. 5척, 6척 중에 5척. 예. 그럼 대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회의에서 테이블에서 마치 정주 옛날 돌아가신 것처럼 해봤어? 뭐 이런 거죠. 다 피워는 별거 다 아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이 한국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생산성과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MRO 수준, 이것을 뛰어넘어서 공급망의 전반적인 확대로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은 MRO는 이제 후속 군수 지원 정비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미 해군의 7함대, 전방에 나와 있는 7함대의 각종 군수 지원 보급함, 유류 보급함, 탄약 지원함 이걸 들여다봤고, 3함대 중심에 이제 그 어떤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나, 그다음에 도입한 해당되는 함정 클래스들을 도입한 시기가 언제 했는데 지금 교체할 시기가 다 왔어요. 거의 다 네. 교체할 때가 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상선 기반의 밀스펙을 든 거기 때문에 혼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그 최전선의 전투함, 뭐 더 나가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보다는 좀 더 뭔가 보안 등급이 좀 낮고 만들기도 좀 쉽고 그리고 과거에 2010년대부터 우리가 뭐 뉴질랜드라든지 영국에 어쨌든 뭐 잘 준 것도 있지만은 뭐 좀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군수 지원하면 그래도 수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서방 측 국가들이 이 해군 보유국들이 대규모 해군 보유국들이 이제 알아요. 평가를 해줘. 그래서 이번에 림팩 때 뭐 뉴질랜드 군함도 와서 그다음에 필리핀 군함도 왔는데 다 K 방사선으로 만들어 준 거다. 이 전투함과 지원함.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와이 훈련할 때도 이제 알려지는데 미국은 다 면밀히 이제 그걸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다 평가를 계속 할 거야. 이 훈련 끝난 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 두 개 국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어서 양분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발전, 군사력이나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산의 발전을 보면서 평가를 면밀히 해서 한쪽은 이걸 맡기고 한쪽은 이걸 맡기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군수지원함 쪽은 맡길 것 같아요. 건조. 그건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제가 말씀드린 최종 결론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성 언론에 대해서 온라인 중심 언론에서 너무 그거를 현혹되지 말고 면밀히 기사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맞는 기사가 있고 틀린 기사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맞아요. 딱 결론 보면은 지원하면 될 것 같다. 지원하면 충분히 좀 어떤 기대를 해도 그거는 맡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주식하시는 분들 방산 쪽에 저희 슈퍼소닉 TV 아주 면밀하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해서 한번 방송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거짓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뭐 그게 기성 언론사에 먹고 사는 방법 수단인데 어떡하겠어. 아주 근본적으로 비판은 못하지. 먹고 사는 수단인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슈퍼소닉 TV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는 신랄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 예, 좀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성 언론사도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런 면에서 또 기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또 광고 회사들이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을 이제 하기 때문에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께서 우리가 소비자가 좀 잘 걸러서 봐야 되겠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JTBC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이 삼성의 광고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범위에 넘어서는 얘기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아무튼 저희 슈퍼소닉 TV 오늘 좀 면밀하게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한 1년 가까이 생각을 거둔 끝에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서 과거 사례 미해군이 언제부터 망가졌나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인프라와 숙련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해군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쉽사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소닉 TV가 니는 무슨 광고 방송이냐 아니면 밀리터리 방송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살림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서 예. 어제도 만났지만은 네. 제가 뭐 떼돈 벌고 다닌 줄 알더만. 아,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다른 방송에 많이 이제 많이 하시죠? 하는데 예. 뭐 내가 아주 그냥 배 부르면서 다니는.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니까. 예, 뭐 한 번 어디 나가면 얼마 받는데 그래서 아닌데요. 그냥 현상 유지 급급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 우리가 생업의 하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맞아요. 5년 동안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여기다 광고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광고 소개를 여러 가지 이제 연락받아서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질적으로 좋은 물건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 예, 우리가 최고예요. 초기 때는 달라. 아니, 공중파 드라마만 봐도 중간 광고를 몇 번을 합니까? 봐줘야 되는 게 보통 1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한 편의 드라마를 좀 시간 내서 보려면은 네. 10개 이상을 봐줘야 돼요. 그런 거 비하면 그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공중파 방송 거기도 가셔서 좀 뭐라고 좀 하세요. 그다음에 구글 자체에서도 띄우는 게 많아졌어요. 예. 그런 시대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는 진짜 광고 딱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광고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광고를 봐주시고 물건도 구매해 주시는 게 저희 슈퍼소닉 TV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짜로 후원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빠 진짜 좋아졌다. 진짜 깨끗해졌지? 응. 아빠가 거의 뭐 수년 동안 맨날 발톱 좀 연고 맨날 발랐었잖아. 근데 그게 안 나. 어? 근데 이번에 이 레이저 관리기 있잖아. 하이엔 딥트릭스. 딱 누르면 이 레이저. 이게 피부과에 있는 그 레이저 파장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나온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보통 연고를 바르면 연고만 이렇게 발톱에 발라주잖아. 근데 이러면은 발에 침투가 안 돼. 겉만 좀 효과가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낫질 않아. 근데 이렇게 걔를 발라주고 이 레이저 관리기 딥트릭스 이거를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쪼여주는 거야. 딱 7분. 이러니까 아빠가 요새는 이제 피부과를 안 가잖아. 맞아. 이 피부과 한 번만 가도 발톱 무좀 이거 치료하는데 한 10만 원 이상 들잖아. 근데 이걸 20회씩 이렇게 끊어야 이게 다 날 수 있다.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10만 원씩만 떠줘도 거의 20회면은 2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이 피부과에 있는 레이저기랑 똑같은 이런 효과를 가진 레이저기, 초소형, 휴대용 이 레이저 관리기 이걸로 이렇게 쬐어주면은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여행 갈 때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 돼. 너무 편하겠다. 거기에다 이 겔 가지고 같이 얘네들이 듀엣이야 듀엣. 얘 발라주고 그 다음 이 초소형 레이저 관리기 딥트릭스로 쬐어주면은 이거 뭐 한 달에서 2달만 해도 효과를 많이 보거든. 일단 간지러움이 없어지고 아빠 발톱 되게 못생겼었지. 흉했었잖아. 막 지금 떼지고 찢어지고 막. 지금 근데 지금 봐봐. 엄청 좋아졌어.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어? 응. 이게 다 이거 덕분이야. 근데 이게 정말 편리한 게 하루에 딱 7분만 하면 돼. 집에 와서 퇴근한 후에 씻고 이렇게 한번 겔 바르고 레이저로 쪼여주고 아니면은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 밑에 그냥 이거 잠깐 쬐어줄 수 있잖아. 7분만.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 딥트릭스랑 겔 바르고 레이저까지 쪼여주면서 1년, 2년 계속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면 무좀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지. 박멸이네. 박멸이야. 근데 나는 아빠 발톱 무좀이 많이 나아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응. 아빠도 좋아. 여러분도 이 하이엔 딥트릭스랑 이 겔 이용해서 발톱 무좀 완전히 날려버리십시오.